교통부 그 보도자료에 보면 부동산 시장 동향으로 해서 미분양, 그리고 인허가, 착공, 준공, 거래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예전에는 이제 매매만 이렇게 쭉 해서 좀 더 자세히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의 그 파일 안에 여러 개를 다 집어넣은 것 같더라고요. 같이 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전부 다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긴 하죠. 그 보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부 보고 싶은 분들은 보도자료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 그러니까 주택란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그 파일이. 그게 매월 초에 나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어제 나왔던 거, 어제 그저께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달의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월 달에 취업을 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 1, 2일 딱 그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걸 이제 9월 달까지 이제 보여주는데 그래서 뭐 미분양이라든지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보려고 하면 거기 파일을 보고 들어가면 돼요. 이게 주택 매매 전체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보는 자료는 이것보다는 아파트 쪽만 좀 봐요. 아파트.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증여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보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증여를 뺀 그 일반 매매 거래만 좀 보는 편이긴 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흐름 자체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져가셔도 아파트를 보나 이거 보나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어요. 미분양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분양이 있는 거는 아파트 외 상품도 많고 그리고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 나홀로라든지 입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 정도는 우리가 무시하셔도 될 만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특이하게 뭐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이제 과도하게 좀 높게 책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물건의 대형 평수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 부분들의 일시 또 미분양이 발생하는데 대구조차도 그냥 그런 물건은 이제 무시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격의 하락의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미분양의 이제 증가세를 보는 거죠. 미분양이 이제 증가되기 시작하면 가격은 이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변하는 그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는 거고 반대로 미분양이 높아졌다가 줄어들면 감소하면 그거는 이제 상승의 어떤 우리 추세의 변환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늘어났다가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는 가격 자체의 어떤 끝 지점을 보는 게 아니고 이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지금 추세가 지금 형성되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뒤로 가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올랐다 내렸다 이거보다는 전체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냐 내려가는 추세냐 그리고 이 내려가는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걸 이제 보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미분양 자체가 감소세를 지나서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격 자체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내려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려고 하면 미분양 자체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미분양으로 지금 체크해야 할 만한 것들이 아예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기 신도시예요. 이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기 신도시 특징.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기 신도시 특징이 뭡니까? 이기 신도시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부족했을 때 이게 만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랐을 때.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거잖아요. 집값이 굉장히 폭발했을 때 이걸 만들었다고요. 가격이 쌌겠어요? 안 쌌겠어요? 일단 출발점 자체가 비싸요. 출발점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기 신도시가 보통 언제 들어옵니까? 빠른 동네가 입주는 이제 2010년 초반에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폭탄 맞은 데 있잖아요. 한강 신도시랑 파주 신도시, 영종 신도시 폭탄이었잖아요. 맞아요. 막 미분양이 막 묻으면서 막 허덕이고 막 그랬잖아요. 제발 좀 살아달라고 막 사정하는 데가 그런 동네였잖아요. 그런 동네가 2010년 초반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막 가장 이제 암흑기 때 입주는 해버렸지. 근데 만들 때는 가장 좋은 시기에 만들었다. 금액은 비싸고 들어갔을 때 이제 무너져 버렸던 이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컨셉 자체가 자족이에요. 자족. 그러니까 1기 신도시는 집이 엄청나게 모자랐는데 2기까지는 이제 이런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어요. 그린벨트는 이제 우리 풀지 맙시다. 우선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안 풀면 어떻게 돼요? 다 바깥에다 할 수밖에 없었죠. 다 바깥에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로를 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비싸죠. 철도도 있는데 비싸죠. 철도 뭐 1km 까는데 1,000억이잖아요. 너무 길면 이제 못 깔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고 아예 그냥 일자를 만들어줄게. 자족이 컨셉이 자족. 자족을 만들다 보니까 망해버렸죠. 도로도 안 깔아줘. 산 너머에 집을 만들어줘. 서울에 올 수가 없어. 교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족이 안 돼버리니까 망해버려요. 자족이 돼버리면 살아납니다. 자족이 되면 살아납니다. 자족이 되는 데가 그래서 몇 군데가 있죠.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판교죠. 판교. 그리고 앞으로 자족이 더 될 광교. 그죠? 그리고 또 될 수 있는 곳이 아주 자명한 사실인 평택 고덕 신도시죠. 그 강남의 일자리의 질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죠. 세무서. 25개의 우리 구가 있는데 한 구에 세무서가 세 군데나 있는 데는 강남구밖에 없죠. 그렇죠? 상성, 역삼, 강남.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렇게 없겠어요. 그죠? 많죠.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닌데. 그죠? 50만 조금 넘는데. 송파구는 66만인데. 두 번째는 그 직장연금 가입자예요. 개인연금은 누구나 볼 수 있어. 근데 직장에서 보여주는데 그 연금의 가입자 수. 이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냐면 부산 350만 전체 그 도시의 직장 연금 가입자 수와 강남구 가입자 수를 비교했을 때 강남구가 더 많아요. 그 정도 많아요. 강남구가 많아요. 그게 한 73만 정도 된다는데. 그리고 강남구 하나의 직장 연금 가입자 수가 25개 구 하위 13개하고 맞먹어요. 그보다 더 커요. 일자리가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어디가? 강남. 강남은 어디입니까? 강남을 가려면 삼성에서부터 강남역까지. 강남역은 서초구죠. 서초구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초 교대 서초까지. 그래서 서초구의 세 군데. 뭐 방배는 좀 그렇다 치고 강남구의 이 삼성역, 선릉, 역삼 이 세 군데로 와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물리적인 거리, 반경 강남 이 세 개의 전철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 거리가 첫 번째고, 반경을 따졌을 때. 두 번째는 이게 물리적 거리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시간적 거리를 단축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입지를 볼 때, 뭐 서울 입지를 볼 때,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보는 거는 이쪽, 이 세 군데의 반경이에요, 반경. 반경이고. 두 번째는 이 세 군데에 내가 이 반경 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서울을 보지 말고 이 반경에서 연결된 노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노선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노선. 이 강남의 대체 신도시 어디입니까? 분당이죠, 분당. 분당은 그렇게 강남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겁니다. 도로도 간선도로, 고속도로 해가지고 5개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분당선, 신분당선. 우리가 분당선, 신분당선 깔아줄 때 어딜 제일 먼저 깔아줘요? 제일 먼저 깔아준 건 분당입니다. 분당 판교. 거기서부터 깔고 연장은 밑으로 하든지 위로 하든지 그 다음은 너네 알아서 해라. 이쪽입니다, 이쪽.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올 수 있는,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선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쪽에. 그러면 2호선 다이렉트로 오죠, 2호선. 근데 2호선 안에는 구도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다음에 삼성. 그럼 나중에 뭐 GTX가 되겠죠. 삼성.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선릉. 분당선 되겠죠. 분당선. 그리고 강남. 신분당선.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못한다. 내가 다이렉트로 할 수 없다. 그러면 환승이죠. 거기서부터 다시. 이게 환승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입지를 가르는 이제 두 번째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아타는 것과 물리적인 거리와 내가 시간 한번 재봐야지.
그러면 이제 강북이 낫냐, 이쪽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철도가 낫냐, 이거 이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거 자체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거고. 천안입니다. 천안같이 생겼죠. 천안은 뭐가 유명합니까? 호두과자가 유명합니다. 이제 저희랑 코드가 맞아 들어갑니다. 아, 천안 호두과자가 참 맛있습니다. 서북구입니다. 그죠? 아니, 서구면 서구고 남구면 남구지.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안은 서북구와 동남구로 나눠 놨습니다. 그지요? KTX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요. 무슨 역이지요? 무슨 역이죠? 서울역인가요? 천안 아산역입니다. 천안 아산역이라면은 그 왼쪽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산이 있습니다. 아산 옆에 당진, 당진 옆에 서산. 천안 위에 뭐가 있죠? 어우, 키가 작습니다. 평택이 있습니다. 충남이죠. 충북에 있는 청주가 옆에 있고, 공주, 세종, 대전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모르겠고, 천안은 평택, 아산, 천안 이 세 개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개의 단어를, 이 세 개를 한 단어, 한 회사의 브랜드로 묶습니다. 뭔가요? 이렇게 생겼죠. 삼성. 왜죠? 서북구에 있는 천안, 삼산단, 아산에 있는 아산 디스플레이 1, 아산 디스플레이 2, 제 위에 있는 평택의 고덕 2, 싹 다 삼성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천안에 납부하는 세금이 천안 밖거리의 6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먹여 살려요. 한번 떴다. 이 회장님 한번 떴다. 천안 드석드석거립니다. 뭐 할게? 드석드석. 잠깐만. 쭉 가라앉아요. 아산과 천안 사이에 있는 이 산단의 일자리가 이들의 먹거리고, 여기에 최대한 붙어서 살라고 다들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의 수익, 소득 수준이 다른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비싼 아파트, 비싼 학원, 돈 많은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모여 있습니다. 아산 다니는 사람들, 아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로망이 뭘까요? 로망. 여기로 이사 가자. 맞겠지요? 그 힘이 요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덕에 산단을 만들고 삼성이 여기 있는 사람 발령 내버립니다. 너 일로 가. 어떻게 돼요? 가야지. 근데 혼자 갑니까? 같이 가자. 수도권이야 여기.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로 나갑니다. 그게 지금 현재 서북구의 움직임입니다. 서북구는 안에 호두과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입지 분척의 끝입니다. 교통, 일자리, 학군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 있는 서북구가 동남구보다 인구가 많고 더 많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더 많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있어요. 부실 채권이에요. 부실 채권. 채권이 뭐죠? 돈을 받을 권리. 돈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게 부실해. 이 부실하다는 게 뭐죠? 줘야 될 네가 지금 나한테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이자도, 원금도. 그래서 이 채권다운 효과를 못하고 있는, 이 어찌 보면 이 상태가 안 좋은 채권, 부실 채권이에요. 이 제일 처음에 누가 가지고 있죠? 이 채권을? 은행이 가지고 있죠, 은행이. 물론 뭐 대부업자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은행이 근저당 잡고, 그게 1금융이든 2금융이든, 근저당 잡고 대출 빌려줍니다. 자, 이자 내세요.
이자 잘 내다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 부실 채권이 돼요. 맞죠? 은행은 이 부실 채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죠? 은행이 열심히 땅 파가지고 금 캐내가지고 그거 팔아갖고 돈 벌어서 돈 빌려주나요? 은행이 자금의 자원이 어디예요? 딴 데서 빌려와요. 국제은행, 한국은행 돈 빌려온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도 이 은행한테 돈 빌려주면서 이자 받겠죠? 그럼 네가 이자를 안 밀리고 나에게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겠죠. 그래서 국제은행이 돈을 빌려줄 거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게 BIS 비율이라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너 나한테 돈 빌려가서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줘서 이자 잘 받아가지고 나한테 이자 낼 거지. 돈 빌려줄게. 근데 너 부실채권을 왜 그리 많니? 내가 돈 빌려주면 다 부실채권 만들 거 아니냐? 그럼 니 돈 못 받겠네 내가 니한테. 그럼 내가 돈 안 빌려준단다. 그러면 은행 망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계속 이 평가하기 바로 직전에 이 NPL 수를 줄여버립니다. 없애버려요. 어떻게 없어요? 팔아버립니다. 그럼 누가 사가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채권이에요.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거 지금. 그래서 나 좀 살려줘. 지점장이 위드시맨한테 너 나랑 친하잖아. 이 좀 사가주라. 사요? 누가 사요, 이거를? 아무도 안 사지. 그걸 내가 왜 사요? 돈도 못 받는데. 근데 사요. 왜? 왜죠? 할인해 주니까요. 80%에 사가라. 좀 많이 부실하다. 70%에 사가라. 약간 부실하다. 90%에 사가라. 그럼 이거 누가 사요?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업자죠, 업자. 그 업자 안에는 대부업체도 있고 뭐 하여튼 업자가 있겠죠. 이게 NPL 업자인데 저는 업자라고 그냥 칭합니다. 업자 이거 왜 사요? 지점장하고 친해서. 이번엔 지점장 말 잘 들어줘야 나중에 대출 내줄 거니까. 그런가요? 돈 벌기 위해서 사요, 이 사람도. 돈 벌기 위해서 사요. 이 사람이 1억짜리 대출을 사고 뭔가가 늘어나서 나중에 1억 2천짜리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1억 빌려주면서 1억 2천 잡는 얘를 채권 최고액이라 합니다. 맞습니까? 120% 잡아요. 못된 은행, 이금융, 상금융 가면 이거 얼마 잡아요? 130%, 140%, 150% 잡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채권 최고액이 뭐지? 120% 잡습니다. 그럼 잡아라. 빨리 난 이 대출 1억 빌리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 잡는 사람 이 120%냐 130%냐 뭐 그게 뭐예요? 내가 받을 돈을 한계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마지막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대부업자가 돈 1억 빌려가지고 돈 1억짜리 사가지고 나중에 1억 2천 받을 건데 2천이 늘어나야 돼. 얘가 이게 되려면 중간에 2천만 늘어나는 얘가 뭐냐? 이자예요. 무슨 이자죠? 연체 이자입니다. 2%, 3%, 4% 하다가 갑자기 막 12%, 24%를 막 올릴 겁니다.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크게 금리 4% 이렇게 적어놨고 요 밑에 너 미루면 24%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밀릴 리가 있겠나? 4% 낼 건데 딱 밀리는 순간 바바박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얘가. 자 그러면 이 연체 기간은 원금 얼마짜리인데 연체 이자 연체 기간 이거를 다 곱하면 이거 얼마다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